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전과 다른 포맷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 급하게 지금 녹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어제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그저께 녹화를 했는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어떤 인사 검증,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서 괜찮은 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제 보도 취재를 한 유호윤 기자, 탐사보도 유호윤 기자. 잠깐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탐사보도부에서 취재하고 있는 유호윤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저께 나와가지고 녹화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분명히 이 영상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 더 취재하고 있는 게 있다. 확인만 되면 이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찝찝했거든요. 그게 원래 확인됐단 말이야. 그래도 지금 9시 뉴스에 나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오늘 이제 방송되는 내용. 저희는 일단은 그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 대사로 있던 시절에 관련된 취재를 조금 이어져 왔어요. 관련돼서 저희가 제보를 좀 받았고. 관련된 이제 주미 대사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취재하는 과정에서 오늘 확인돼서 보도한 내용은 주미 대사관이 있고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저라는 게 공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사가 실제로 지내는 공간. 근데 흔히 생각하기로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생활시설, 거주하는 공간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대사가 거주하는 공간은 달라요. 왜냐면은 거기 훨씬 더 넓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택이네. 그 안에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도 있고 마당도 널따랗게 있고 부지도 꽤 넓어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대사들 초청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국군의 날 이럴 때 아니면 개천절 기념식 같은 것도 이쪽 공간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공간이 공적인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거기에 대사랑 대사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그건 따로 있겠죠. 그 시설 안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적 시설이에요. 공적인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워싱턴 DC의 상당히 좋은 지역에 차지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이 공간에서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부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사적인 행사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적 행사가 뭐냐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모교가 서울대죠. 네. 그리고 그 부인의 모교도 서울대예요. 서울대 동문이에요. 최 작가님? 예. 네. 근데 그 서울대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를 그때 공간에서 했던 거죠. 동창회는 보통 이제 호프집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뭐 대관에서 하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호텔에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 호텔에서 뭐 그랜드 볼룸 이런 데 빌려가지고 하시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그 동창회라는 것이 경비를 다 모아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동창 회비로 하잖아요. 네, 회비로 하시잖아요. 그 공간 같은 거 빌렸을 때는 그럼 그 회비에서 공간 대여하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대 2009년 12월에 일요일에는 서울대 동창회를 공간에서 열고 하루 전날에는 그 총리 후보자의 부인의 고등학교 동창회를 토요일 날 열었어요. 돌아가면서 했네. 예, 그 한 날에, 그러니까 한 주말에.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사적인 걸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행사 식순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뭐 교가 제창을 하고. 모여서. 예, 모여서 교가 제창을 서울대 하고. 교가 아시는 분들.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당시 대사였으니까 환영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동창회라고 주는 공간이 아닌데. 그렇죠. 공식적인 사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죠. 그렇죠. 명백하게. 근데 일단 그렇게 공간을 활용을 했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식사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케이터링 업체를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나중에 장기자랑처럼 노래도 부르시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직접 노래를 불렀다. 노래까지 하시고 거기서. 이런 행사였어요. 말 공적인 성격의 행사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틀 동안 열렸어요. 근데 이 공간을 사용한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관저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관저의 직원들까지 상주하는 거면 진짜 공적인 공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거기에 정원도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아울러서 이제 음식 같은 거 하는 분도 있는데
관저 있는 직원들도 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셨대요. 오. 흔히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주말에 뭐 다른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등산 가자는 것도 사실은 뭐 그쵸. 직장 내 괴롭힘처럼 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시기라는 게 이제 좀 2009년도니까 온도 차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말에 이제 관저 직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직접 마련하진 않았지만 테이블을 마련하고 정리하고 세팅하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행사에 필요한 인력의 동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이 돼서 나와서 일을 한 예. 거네. 쉬는 날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어요. 또 그러니까 예. 평일에 나와서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일에 나와서 공적인 행사가 아니라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으로 월급을 그쵸.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일, 그러니까 예. 거기 나가서 그 대사관 관저 이제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대장이 자기 딸 자기 동창회 하는데 사명들 갖다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하다고 예. 볼 수 있죠. 아 물론 그 정도 관계는 예. 아니어도 뭔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음식 같은 경우엔 타 그 동창 회비로 음. 계산을 하셨대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 대사관 예산이 들어간 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다른 학교 출신에서 인사들이 있잖아요. 워싱턴 D.C.가 좀 크고 거기 한인들도 꽤 많이 소문이 났어. 근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른 학교 출신 인사들이 국내로 문제 제기를 했대요. 아,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어.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한덕수 그 당시 주미대사한테 좀 주의해달라라는 경고성 이게 주의 요구가 있었던 걸 저희가 지금 취재 결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에서까지 혼난 거네. 근데 왜냐하면 주미대사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임 총리 자격이잖아요. 그치. 그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한테 이런데 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BH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됐을 정도로 개인 사적인 행사를 공간에서 열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던 바가 있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이제 공간 직원들도 거기에 활용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공간 같은 경우에 뭐 늘 예를 들어 뭐 늘 비어 있다. 뭐 사실 뭐 행사 없어 뭐 쓸 리도 안 돼. 아 공간이 아까워서 뭐 동창들 뭐 불러서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전 안 되지만 아무튼 근데 직원들을 출근시켜 가지고 그거 일시킨 거는 좀 그거는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아 저는 근데 공간 직원들의 수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더 큰 문제라 그쵸.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학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거주한 한인분들 꽤 많잖아요. 그쵸. 우리 목요 동창할 건데 대사관 빌릴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네. 더군다나 다른 학교도 아니고 본인들의 모교만 가능했던 거는 이건 특혜죠.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사실 그리고 150명,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 꽤 많은 인원 모였어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사실을 대관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워싱턴 DC라는 정말 땅값 비싼 지역 중에 한 곳에서 여기에 120명이 수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같이 만찬도 즐기고 이런 공간을 대여하는데 공간 그 비용은 상당할 거란 말이죠. 이 공간의 비용을 사실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측에서 준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그러네 그분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각도로 했을 때도 판단했을 때도 이거는 사실 본인의 가진 역할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돼서 저희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이제 보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사실은 좀 공적이지 않은 곳에 그냥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옛날에 총리했다가 주미대사 갔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국무총리가 되시면 또 어떻게 할까 참 걱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당시에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분도 만나고 다각도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뭐 곧 이제 지금 뭐 방송에 이미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뭐 그쪽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시기로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답변 6시 반까지 달라 그래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냐? 지금 아직 6시 반이 안 됐어요. 6시 반 안 돼서 반론이 오면은 역 기사에도 좀 담당을 할 수 있게 좀 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네. 아마 반론이 오면은 당연히 반론 그 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뭐 9시 뉴스에도 그렇고 뭐 향후에도 뭐 보도에도 네. 당연히 담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댓글 읽어주기 전에 뒤에 나갈 건데
거기서 이제 요영 기자가 나 지금 뭐 보고 있다 그런 게 이거였다는 거. 갑자기 시간을 뛰어 건너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의심을 갖고 있던 사안들인데 사실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없으면 좋죠. 없으면 더 좋았을 일인데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총리 후보자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이 과거에 주미대사라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게 적절했냐를 검증하는 그 충분한 보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제 아이템까지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 기자는 지금 이제 가서 오늘 9시 뉴스,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이제 아마 9시가 지났을 텐데 이거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또 붙잡을 수는 없다. 네. 하여튼 취재하느라 고생했고 네네. 다음에 또 관련 얘기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관련 내용 이제 그 리포터도 이미 보셨겠지만은 댓글 읽어준 기자들에서 먼저 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이슈인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진짜 방송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기화 형. 예? 재즈가 뭔지 알아요? 재즈요. 재즈는 그 좀 불러주세요. 이거 내가 하겠다니까 싫다 그러더니 연습 많이 했는데 이 재즈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들기 2부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윤석열 1기 내각 거기 내각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이 돼요.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근데 첫 번째 주자가 이제 역시 제일 중요한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무난한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KBS 기자들이 파보니까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청문회 안전빵으로 이제 골라놨는데 근데 나 이런 자꾸 외람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KBS 기자들이. 그래서 한덕수 부인 첫 개인전에서 작품 6점 판매, 가격 구매자는 밝힐 수 없어 기사를 쓴 탐사보도부의 유호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탐사보도부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또 정치부로 넘어가게 되는 KBS의 유호윤 기자입니다. 유호용 기자는 지금 KBS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검증을 맡고 있죠. 왜 한숨 쉬고 있어? 새 정부에 좀 재뿌리는 역할을 그런 건 아니고요. 맞네. 사실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누군가는 해야 보도인데 되는 거예요. 맞아. 아시겠지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보도기도 그쵸. 해요. 왜냐면 품도 많이 들고 사실 흔히 저희가 물 먹는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물을 먹었을까 아침마다 좀 떨리고. 그러니까 이게 단독이 쏟아지기 때문에 타사에서 단독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 나오면 야 탐사들 뭐하냐 인사검증팀 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검증팀이라는 팀이 이제 급히 TF팀 같이 꾸려지는 거예요. 태스크포스 꾸려져가지고 이제 일기 내각을 꾸린다고 하니까 장관들 따라락 갑자기 한 방에 따라락 정해지니까 총리랑.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절한지 너무 문제 있는 분들이 올라오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문제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그거만 일단 취재하는 그런 팀에 있는 유호윤 기자입니다. 자, 근데 유호윤 기자는 지금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보다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취재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총리 후보자가 처음으로 지명이 됐고 그쵸. 저희가 인사청문회 요청서도 먼저 넘어와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빨리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팀에서 제가 조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취재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가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도된 거 내용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짧게 살펴본 내용은요. 이 고액 연봉 받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받았다는 건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클리앙 댓글 정용 기자 읽어주세요. 클리앙의 시민님이요. 2018년 기준 기재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평균 연봉은 2억 6,183만 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평균 그렇다 한데 그런데 같은 해 한덕수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5억 1,788만 원. 두 배 정도네요. 급여 2억 7720, 상여금 2억 4068. 네. 파키케팔로님이 대댓글로요. 전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겠네요.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네요, 김현장에서. 네, 그렇죠. 연봉으로 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억이 넘고, 그러니까 52개월 정도를 2017년도 이후부터 이제 근무를 하셨죠. 저희가 김현장에서 근무한 시기가 두 번이 있어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가 있고요. 2017년도 12월부터 또 2022년 3월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52개월 정도를 했을 때는 19억 7천만 원 정도. 와. 그리고 월 평균을 한번 계산해봤어요. 저희가 네, 월급으로. 예, 월급으로. 월급 얼마? 3,800만 원. 월급이 연봉이네. 월급이 3,800만 원. 부럽다. 근데 야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면 이런 전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고문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정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전에 그 선배가 말씀하셨던 그 댓글 내용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낸 자료 내용의 일부예요.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랑 또 공정거래위원회,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이런 기관들의 경제부처에서 김현장으로 이직한 정관수를 계산했더니 41명이었대요. 41명. 근데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 네. 당시의 평균 연봉이 그럼 퇴직할 때 연봉이 제일 높은 연봉이니까. 그러니까요. 평균 연봉이 8,300만 원. 연봉 8천? 8,300만 원. 오. 근데 김현장으로 이적한 이후에 연봉 평균을 내봤더니 2억 9천만 원. 거의 3억이 돼요. 그럼 3배 이상 뛰었네. 3배 이상 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희가 알겠지만 김현장 고문으로 재직 가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지내셨던 한덕수 총리도 총리 후보자도 총리를 지낸 다음에 고문으로 간 거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고 나서 이따가 이제 김현장 가기도 했고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 뭐 국세청 출신인데 김현장 가는 경우 있고 경찰에서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던 분이 김현장 가는 경우 있고 이게 다 고문으로 달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연봉은 저희가 사실은 사회이사 같은 경우 연봉이 이제 공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사청문회 때 자신의 이제 소득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고문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문은 사실 딱히 정해진 일이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구나. 업무 성격이.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연봉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줄 일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했을 때는 예를 들어가 평균 연봉 8,3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고문으로 넘어가. 근데 고문 넘어가는데 말 그대로 고문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찌 조언적인 역할로 흔히도 이제 고문이라는 그 단어가 풍기는 분위기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자리가 없잖아. 그 네. 사무실에 고문 자리가 있지 상근하는 않잖아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 상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상근 상인 고문도 고문일 수 있죠. 가능하니까요. 근데 고문의 형태를 떠나서 고문이라 그러면 내가 뭐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앞으로의 조금 비전을 얻고 이런 자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연봉이 3배 이상 뜨고 연봉 평균 연봉 3억이 되는 거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그럼요. 돈 안 벌어 그거 몇 배 안 벌어주면 그 돈 안 줘. 근데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도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고액 받는 변호사한테 만나서 부럽다. 많이 받으시니 얼마나 좋겠냐 얘기하면은 받은 만큼 시킨대요. 그렇지. 네, 그렇지. 냉정하대요. 냉정해. 그 김현장이 자선 자선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김현장 로펌에서는 자신이 요구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저희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의 고문에 대해서 고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자료가 거의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덕후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익명으로 김현장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SOE 사회에서도 8천만 원 받았다며. 야, 고문이 뭔데? 무슨 로비를 어떻게 했길래 18억이나 받았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18억을 그냥 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연봉 3억 그냥 주겠습니까? 뭔가 5억을? 그래서 이거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 뭐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거에 대한 그 입장이 또 나왔죠. 일단은 뭐 이제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뭐 개별 기업의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전화나 방문을 해서 부탁을 하거나 뭐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러려면 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좀 이제 붙인 게 후보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문 업무를 했다면서도 원래 이제 스펙이 화려하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을 그쵸, 해서 그쵸, 석박사를 하시고 뭐 42년간 사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한덕수를 빼고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경륜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 자문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로펌 경영 자문을 했다고? 관련된 다른 기업들, 네. 국내 기업의 경영 자문을 했다면서 특히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정부와 기업의 한국 경제의 강점을 설명하는 업무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가?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려는 기업들한테 한국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경제 괜찮다. 여건이 좋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뭐 부가이익이라든지 시장 진출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취지는 자문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으로는 그 많은 금액이 해소되기가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금액 연봉만큼 어떤 일 했는지 기록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 그 기록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모셨을 때 잘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어떻게 이해하는지 네이버의 레스님은 그놈의 국민 언제까지 팔아먹을 거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사실은 이제 김앤장이라는 존재가 워낙 한국사에서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관들의 저수지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전관들을 모아가고 근데 정작 이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쟁점화됐고 문제화됐는데 저는 이 고문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번 정도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정관 변호사 한창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관 변호사가 돼서 뭐 검찰이나 자기의 법관 시절에 있던 후배들한테 압력 행사하거나 그쵸. 아니면 관련된 사건 수임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정관이 비싼 그게 돈을 많이 들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장치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이제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기록에 다 누적이 되고 또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안건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까지도 다 기록으로 남아요. 회의록에. 근데 고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너무 좋죠. 내가 어떤 일 했는지 흔적도 없고 어떤 자문을 했는지 특정 사건에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로비스트로 역할한 거 아니냐. 그렇죠. 고급 로비스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높은 연봉이라는 게 김앤장의 지급한 이유가 이 사람이 단순히 스펙이 화려했었던 거 있지만 이분이 갖고 왔던 이제 공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예, 인맥. 핵심은 인맥이죠. 인맥 핵심이죠. 예, 이 인맥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자신들의 일을 도와줬는지. 그걸 로비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이 안 돼 그쵸, 있죠. 안 되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말 비단 한덕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고액 연봉을 받고 공직에서 이제 고문으로 넘어가는 공무원 하시다가. 네, 김앤장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많죠. 로펌에도 이제 고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정영 기자 창에서 한번 고문 특집을 한번 1시간 고문을 말한다. 한번 조져해 주시죠. 김앤장을 말한 날이 해서.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문을 했던 정말 분들이 기록이 없죠. 입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술 한잔 사드려. 예. 술 나보다 돈 500배만 원 분한테 내가 술을 사라고?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많다 이상하다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자료가 나온 게 없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현 기자 요거 같은 경우에 유호영 기자가 탈탈탈 본인이 턴 거예요. 뭐냐면 에너지 관련 예산을 썼다. 근데 그 돈 어디 썼나 보니까 골프장 회원권을 사는데 쓴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한덕수 그 총리 후보자가 대사로 있을 때 대사관이 네네. 그랬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 일단 다음 댓글 정현 기자 좀 보시죠. 다음에 김유신님이 미국 대사가 되면 골프 회원권이 에너지로 보이나 보네.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나? 여기에 써야 될 돈을 골프 회원권을 샀다는 건데 그때 이제 주미대사로 재직하시던 시절이에요. 자 일단 그 연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외교통상부가 각 대사관에다가 뿌렸던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외교가 그 당시에 되게 각광을 받았죠. 중요했잖아요. 해외에 있는 이제 에너지들을 이명박 우리나라로 정부의 어떤 히트 이명박 상품이었지. 정부의 에너지 외교, 자원 외교 아시겠지만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 해외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는데 돕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준 거예요. 그 예산을 했더니 저희가 $72,000 이렇게 줬어요.
관련된 거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원이 2009년도 기준으로 한번 주미대사관을 감사를 해요. 이 예산이 근데 감사를 해봤더니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 뭐 에너지 외교, 자원 외교를 위해 써야 되는 그쵸. 예산들이 엉뚱한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에너지 협력 외교와 무관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 중에 나왔던 것이 우드모어 연회비라고 하는 데 있어요. 왜? 우드모어 우드모어 나무 더. 네, 그 연회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돼. 이거 보면은 우드모어는 뭐 들으면 뭐 통나무 파는 데인가? 연회비? 그러니까 처음에 전 딱 그게 $16,000였는데 네. 생각했을 때 혹시 이제 외교 관련된 현안에서 뭐 구독해야 되는 전문 뭐 시스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예. 네. 우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전문 기관에 대해서 뭐 이제 구독하는 게 있나? 연회비 지출하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외교계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있는데 뭐해? 뭐 이게 전문적인 거 했더니 아 골프장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듣자마자. 네, 바로. 듣자마자 골프장 회원권이겠지 이러시고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드모어를 다시 골프랑 넣어서 쳤어요. 왜냐면 처음에 우드모어 쳤더니 무슨 로스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공부 뭐. 예, 로스쿨에 관련된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드모어랑 골프를 연관해 쳤더니 골프장이 떠요. 고급 골프장이.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랑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주미 대사관의 거리를. 차로 36분인가 걸리고. 너무 가깝다. 너무 좋아. 딱이야. 공식이 너무 좋네.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물어봤죠. 이거 대사관 그쪽 이제 총리 후보자 측에서 이거 골프장 맞냐? 맞다. 이거 그걸 후보자께 치셨냐? 아니다. 공사가 쳤다라고 하시더라고. 밑에 다른 직원이. 그러니까 대사관이랑 공사 쳤다.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골프 회원권을 대사관이 여러 개를 좀 보유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사가 안 쳤다가는 골프를 아예 안 친 건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쳤을 것이고 대사님이 치신 적이 없다 당시에라고 저희한테 해명을 해줬어요.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엉뚱한데 너무 많이 쓰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있는 시기에 이게 단 한 건도 아니고 $72,000면은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쵸. 예, 많은 돈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엉뚱한데 썼다고 감사원에 적발을 당했으니까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취재하고 싶고 관련된 의혹 제기가 저희는 어찌됐건 총리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데 그 도덕성 측면보다 전문성 검증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리더잖아요. 대사관이 리더였고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기관의 리더였는데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나 이렇게 잘못된 회계 처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하려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외교부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한덕수 후보자의 주미대사관 정부 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등 지출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외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협력 외교를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을 골프장 회원권 사는데 가로닫고 집행하였으나 감사원 지적받은 이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후에는 예산인 집행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데려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골프장에. 그것보다는요. 뭐 여기는 뭐 자신의 옛날에 외교 활동 차원에서 예전에는 많이 이제 통용이 됐대요. 근데 2018년도 기준으로 외교관들의 골프장 회원권이 다 청산이 됐대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는 이제 외교 활동하는 과정에서 뭐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네트워킹 넓히는 데는. 그러니까 유원 기자 리포트에 나오는데 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외교라는 것이 뭐 사람을 사귀고 뭐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이지 않은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런 게 뭐 이게 뭐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런 데 쓰라고 항목에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그 항목을 안 쓰고 이걸 썼다 이거야 에너지. 맞아요.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골프에 대해서 뭐 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쳐도 되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된 업추비라든지 다른 예산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안 쓰고 굳이 이걸 넣은 거면 그럼 거기에 해당됐던 원래 이제 골프장 회원권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뭘 했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 밝혀진 게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적절한 예산 집중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더 파고 싶었어요. 관련돼서 감사원이
어지간하면은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이라고 판단할 때 관련성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 미국 인사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관련돼 가지고 넓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미국이 워낙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기관도 많고 하니까. 근데 무관하다고 판정할 정도였으면은 이 근거 자료에는 저는 완전하게 이제 이 활동과 에너지 외교는 물론 공적 활동과도 좀 무관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감사원이 애지간하면 그까지 안 하는데 무관하다고 진짜 그까지 한 거는 진짜 그렇게 이게 에너지 외교랑 정말 아무 상관없이 썼기 때문에 감사원도 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어서 이거 예전 같았으면 탐사에서 출장 가고 골프장 가서 한덕수 사진 보여주고 이 사람 여기 뭐냐 그러면 단골이다 혼자 자주 온다 그런 녹취 따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주재국 인사 선물도 있고 뭐 업무 관련 자료 구입도 있고 이런 것도 아예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의 에너지랑 우두모랑 뭘 그래서 상관이야. 저희가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무지개 행사 관련 경비라는 것도 있어요. 무지개 행사 관련 경비. 예, 이게 뭐 한 4,000불 됐죠. 4,000불. 4,600불 정도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년에 400불씩. 1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외교가 쪽에 물어봤더니 이거 혹시 그 사모님과 관련된 행사 아니냐라는 제보도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기후 관련된 행사일 거란 얘기도 있었고. 기후. 예. 무지개라. 근데 기후 관련만 하더라도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데서는 뭐 VIP 행사인데 코드네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무지개로 부르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떤 행사인지가 몰라서 사실 근거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행사가 12월 23일 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 무지개 행사는 그거는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에너지 협력 감사원 외교와 무관한 예산 집행 명서에 무지개 행사 관련 경비가 있어요. 그게 감사원 자료예요? 네, 감사원 자료예요. 근데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치. 어떤 근거? 왜냐면 관련돼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기록이 있을 것이고 대사관도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근데 감사원은 보관 중인 이 관련 자료가 없대요. 대사관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의원실을 통해서. 근데 대사관의 자료 보존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5년이래요. 5년.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당시 자료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 안 돼요? 대사관의 자료 네, 보존 기간이? 5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버리면은 관련돼서 요청할 근거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외교 관련된 현안 자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이제 공직자들 가운데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주요국 대사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회전문 인사로 다시 이렇게 총리 후보자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자료 보존 기한 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 유영 기자가 로펌의 고문 문제를 좀 앞으로 깊이 파봐야 될 것 같다. 여기서는 대사관의 자료 기한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브로드한 문제, 탐사보도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큰 아이템 하려고.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관련된 감사원 보고서에 기사에는 저희가 분량 담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 삼았던 항목 중에 기본 정보활동비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대사관에 지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외교 성과나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서. 근데 이런 돈을 쓸 때는 이 정보 활동비를 썼을 때는 그 받은 돈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해라. 어디다 썼는지를 정산해야 되도록 돼 있대요. 그리고 이것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이제 본부에다 보고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돈 갖고 사실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이거 엉뚱한 데 쓰면 안 되니까. 그치. 그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영수증 처리해다 해라.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 뭐 취재원 만나 밥 먹은 거, 차 마신 거 다 영수증 다 그쵸. 요청을 해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근데 2008년부터 9년도까지 공관원에 지급된 정보활동비가 40만 달러 좀 돼요. 한 5억 정도죠. 엄청 5억인데 네. 5억 중에 한 10%에 되는 것만 영수증 처리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했대요. 그러면 그걸 어긴 거잖아. 네, 이거 어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에도 보고도 안 하고 영수증 처리가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주미 대사로 있는 시기에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엉뚱한 예산을 쓰기도 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그 이런 얘기는 지적들이 보도 많았죠. 안 나간 거 아니야? 얘기도 안 나왔죠. 기사 안 나왔죠. 왜안 나왔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단독에 별도의 기사로 쓰려다가 지금 다른 취재가 있으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너무 이제
버거운 게 저희가 사실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옮겨가잖아요. 그쵸. 이거 가면 나을 것 같고 만나보고 저도 어제 밤에까지 뭐 이제 대사관 소속 직원분과도 고위 대사관 그 당시 주미대 있었던 분과 통화하고 막 이러는데 잘 안 돼요 확인이. 대사관 취재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사실 다 털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있죠. 근데 사실 아까 아깝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배 말씀 이거 아직까지 골프장을 한덕수 후보자가 쓴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무기의 경중과 저희가 취지의 역량을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그치. 같은 경우 사실 관리 책임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사가 쳤지 대사 안 쳤다. 그 네.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 검증할 그렇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검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사관 쪽 주미 대사관에 같이 근무했던 분한테도 연락을 다 돌렸어요. 정말 많은 분한테 돌렸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가 친 걸로 기억한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그래? 그럼 얘기하셨더라고요. 공사층이 맞나 보네. 모르죠. 잘 설득되네. 네. 설득이 쉽네요. 예. 쉬운 남자. 약해. 아. 높은 사람한테 아. 약해. 그런 거 그렇다고. 설마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네.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현장 취재는 좀 힘들었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50% 이상 용수 처리해야 되는데 10%밖에 안 했던 건 팩트인 거죠. 네, 활동비. 물론 항목은 좀 다른데 정보 활동비에 대해서 그렇게 또.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의혹 유호영 기자가 세 번째로 보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 아이템이에요.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께서 부인께서 예, 그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네. 예. 화가신 거죠? 기본적으로? 화가신 거죠. 그림을 좀 많이 그리시. 아시겠지만 응용미술이라는 게 산업 쪽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는 아니고. 근데 이분께서 회화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림을 좀 종종 그리시면서 이제 그림 활동을 단체전, 그러니까 동문들 모임할 때 그림을 개인전 안 하고? 예, 개인전 안 하시고 동문들 그림 걸 때 이럴 때 하시고 그렇게만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2012년도 그러니까 대사에서 물러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생애 첫 그때 64살이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개인전을 여셨어요. 할만하죠. 단체전 예, 그렇게 했으면. 예, 개인전 처음으로 여셨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개인전을 또 두 번째 개인전을 여셨는데 첫 번째 개인전을 여셨을 때 그림이 6점이 팔렸어요. 6점이 판매가 됐는데 이 판매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없고 근데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 그 당시에 그림에 구입했던 게 기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개의 기업이 지목이 됐죠. 기업에서 그림을 사줬다. 네, 기업의 법인이 구입을 한 거, 법인 비용으로. 그게 이제 한 군데가 부영이었죠. 부영이었고 또 한 군데가 효성? 네, 효성이었죠. 효성그룹에서 이제 사줬다라는 게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뭐 저희가 또 이제 효성이나 이제 부영 쪽에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입하시게 된 거냐? 그것도 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 명예 회장님의 사모님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의 부인과 대학 선후배 관계시래요. 그것도 미대를 졸업하셔가지고 그래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시회를 보고 그림을 사줬다라는 그러면 그 거고. 명예 회장이 사야지. 법인 비용을 사셔가지고 회사 내부에도 걸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걸어놨다. 예, 근데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2012년도에 판매된 그림이 6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2점이 비네. 예, 2점이 비어요. 어디가 갔는지 몰라요. 누가 샀는지도 몰라요. 2014년도에 한 점이 팔려요. 그리고 작년에도 개인전을 여셨는데 이때는 팔린 그림의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에서는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부영과 효성이 확인해 준 내용이고 후보자는 작품을 구매자에 대한 기록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밝힐 수 없다. 판매한 금액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이 그림 갖고 대기업에 팔았으면 이거 사실은 이게 적절한가? 그 KBS 사이트의 패턴 박사님이 그래서 전시회를 열어서 그림 판 게 뭔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만약에 기업이 법인 돈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큰 돈으로 사줬으면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누가 샀는지가 안 나오고 사실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그쪽 준비단 총리 후보자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그림이 작년에 팔았던 그림에 대해서 상당수의 작품이 공직을 그만둔 한참 뒤인 작년에 판 거라고 했잖아요. 상당수의 작품. 자, 여러분 이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이 부인분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본인이 내가
화가인데 남편이 공직에 오래 있어서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내가 한 번도 내가 그림 판매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전을 열었다라고 이 첫 개인전 인터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6점을 팔아. 그게 언제냐? 그게 2012년이에요. 네. 되게 옛날 2012년인데 그때 6점을 팔았다고 유원 기자 취재에 따르면 6점이 KBS 취재에 따르면 6점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4점이 기업에서 산 거예요. 부영이랑 효성에서 샀어. 근데 가격이 막 엄청 비싼 돈은 아닌 것 같아. 1,600만 원 정도니까. 물론 뭐 그건 뭐 그림의 가격에 따라 뭐 가격은 모를 수 뭐 다 다르지만. 근데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상당수는 작년에 팔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총리 후보자 측 얘기예요. 누구한테 얼마 받고 팔았는지 이번에는 밝히지 않는 거지. 네. 요거는 약간 이상한데? 그러니까 핵심은 작년 전시회예요. 저희 같은 그러네. 경우에도 작년 전시회가 핵심이에요. 예, 작년 전시회 같은 경우 누구에 팔았는지도 모르고 얼마에 팔았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아까 근데 방금 그 말한 것 같이 상당수를 작년에 팔았으면 네. 2012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알 수가 없. 예. 근데 모르는데 가격은 모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도 이 금액이 적절한가? 어떤 분들은 많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적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 2012년도 전시에 갔던 미술계 인사한테도 컨택이 됐어요. 물어봤더니 그분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그려왔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지 판매 목적인 공간은 아니었대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뭘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시의 측면이 강했다. 첫 개인전이니까. 첫 개인전이니까. 사실 상업 작가로 아시겠지만 근데 과연 그 기업들이 총리 후보자의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 총리였잖아요. 그쵸. 전 총리의 부인 의 그림이 아니었다라면 법인 비용을 주고 이 돈 주고 그림 샀을까? 갑자기?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 돈을 주고 샀을까라는 게 드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인전한 물론 단체전도 했지만 처음으로 네. 개인전한 화가의 그림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요직에 있던 분이 인사. 이분이 훗날 또 어떻게 더 잘 될지 뭐 그때는 모르는 거지만 사실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줄 수 있잖아요. 뭐 개인 돈 주고 샀다면 저희가 뭐 내일 들어가지고 김기아 선배가 개인전 했는데 뭐 제가 사주던가 선배가 사주던가 문제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저희 회사 비용으로 이걸 김기아 선배 개인전 그림을 사줬어. 예를 들어 삼성이 삼성이 와가지고 내 뭐 사줬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잘 나간다. 좋은데? 네. 많이 사줘. 아니 개인전하고 근데 하겠습니다. 네. 왜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팔았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법인인지 정보를 안 하고. 개인인지만이라도 알려달라.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그 불문율이래. 그러니까 그게 구매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해요. 그것도 물론 뭐 그 말은 맞죠. 납득은 되는 얘기긴 하는데 근데 금액도 안 밝히고 지금 약간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총리 후보자 측에서 밝혔던 그림이 그림으로 얻은 소득은 현재까지 약 1억 원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림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림 판매가 판매액이 1억 원이라는 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림으로 얻은 소득이 1억 원, 약 1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알아봤더니 표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그림을 팔 때 비용도 들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비 뭐 관련된 전시 관련돼서 전시관을 빌렸을 경우에 그렇죠. 전시 비용이 있을 것이고 관련된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이거 다 띄고 순이익이 1억이다. 순이익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순이익이라고 해도 네. 작년에 밝히지 않은 액수가 그러니까 총 액수가 1억이라면 네. 그 2012년에 판매한 그 그림 단가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네. 2012년도에 판매했던 그림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세금 신고를 하셨어요.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작년 그림에 대해서는 상당수를 작년에 팔았다고 했는데 아직 세금 신고 안 하셨어요. 세금 신고는 5월까지가 기한이었기 때문에 또 올해 5월? 예, 올해 5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이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세금 신고하셔야 되는데 미묘하다. 예. 청문회 빨리 해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아직 상당수는 작년에 팔았고 그러면 이미 지금 저희가 회선해도 한 약 3천 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실 6개 중에 4개만 확인됐고 2개는 확인 안 됐는데 맞아요.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적지 않은 1억 중에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해 이미 했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상당수를 작년에 팔았다고 그러고 정확한 금액 밝히지 않고 판매처 밝히지 않고 세금 신고는 아직 안 돼가지고 그걸 관련된 증빙 자료는 제출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세금 그 신고를 하면은 누가 샀는지 나옵니까? 그것까지는 안 뭐 나와요. 신고가 되면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치, 거기에 세무 정보는 아시겠지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안 나와요. 밝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클리앙의 도메닉 댓글님 댓글 좀 주십시오. 클리앙의 도미닉님이 작품 사주는 게 깔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뉴스 유튜브에요. 제이우님이 그림 구매한 효성과 부형을 어떻게 봐줬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니노엘 티그레? 님이 정말 그림이 좋아서 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 국민은 알겠죠. 기업들이 왜 사줬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너서클이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림을 사주고 파는 건데 전 법인이 사줬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법인 비용으로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는 약간의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킹리적 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명한 뭐 이호환 작가라든가 뭐 정말 거슬러 올라가서 뭐 김한기, 박수근 이런 사람의 아주 조그만 판화 같은 게 이제 1,0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뭔가 그림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수집을 하고 싶을 때 좀 유명한 작가를 사고 싶으면 최대치가 그 정도잖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제 부인께서는 이제 전공도 이 회화가 아니시고 이름 있는 화가도 아니시고 단체전만 하셨고 이제 뭔가 나의 어떤 기념 사업처럼 이제 개인전을 처음 수건의 어떤 소원이었겠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전을 하고 싶으니까 첫 개인전에서 작품을 1,000만 원 단위로 샀다는 거. 그 더군다나 저는 상당수 작년에 팔렸다라는 그 밝혔던 그러니까, 그 그게. 후보자 측의 발언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년에 누가 사갔으면 얼마에 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그 정호영 후보자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뭐가 또 팡팡 터지고 막 그러니까 좀 그렇지 여기도 장난 아니야. 뭐 엄청 나와.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기해본 적 없다더니 슬기로운 아파트 재테크라는 보도도 KBS에서 나왔고 또 한덕수 청아가 청계천 땅 팔아서 50억 차익. 근데 매수자가 MB특보야. 한덕수 청아 땅 50억 원 차익 의혹에 정상적인 상관이다. 이게 막 부동산 의혹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어떤 이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건 좀 더 문제인데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주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총리 후보자가 예전에 과거에 89년도에 이제 자신이 장인으로부터 집을 사는 과정에서 돈이 이제 당시에 3억 정도의 집을 산 걸로 나왔잖아요. 장인에게 차원. 예, 3억에 주고 샀는데 당시에 이제 돈이 조금 부족했는지 그 집을 세를 내주고 세를 1년치를 먼저 받아가지고 그 집 사는데 보탰어요. 1억 정도를. 근데 그 돈을 임차인에 들어온 지가 그 곳이 AT&T였어요. 잘 알고 있는 통신사. 그 다음에 들어온 회사가 엑손모빌.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 되게 좋은 임차인이죠. 사실 이 사람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는 그냥 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혹시 이게 해당 기업들이 그 당시에 이제 상공부 국장으로인가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공직자들의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임대를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AT&T 같은 경우 당시에 뭐 우리 국내 어떤 시장 진출하는 뭐 사업권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관련된 또 이제 정황도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된 기업 당시 조령이시더라고요 이미. 그래가지고 여쭤봤는데 특별히 이제 한덕수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네.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좀 없으니까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관련돼서 한덕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인철 교육부 장관 네. 후보자도 관련된 취재를 또 하고 있고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자들이 한 후보자 4명 그 개각할 때마다 4명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대규모 개각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들마다 관련된 자료도 넘쳐나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국회 내부에서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각 의원실들마다 다 이제 의혹 제기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자료를 받고 이걸 활용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중심을 잃지 않고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너무 많은 의혹이 있지만 이걸 선별적으로 보면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데 힘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지금 약간 묻혔어. 약간 묻힌 느낌이어가지고 유영 기자가 또 하나 시원하게 하지 않을까. 뭐 사실 안 나오는 게 좋죠.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이 취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면 정말 좋은 그렇지. 후보자신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취재들의 사실 원조가 우리 KBS 탐사보도부가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딱 들어서서 첫 개각 때 이제 장관들을 이런 식으로 처음 탈탈 털었어요. 한국 언론사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그때 지금의 탐사 기법과 수법이 다 나왔어요. 막 무슨 농지법 위반 지금은 정말 나와도 별로 반향도 없는 거. 그다음에 해명도 그때 다 나왔어요. 뭐 땅을 사랑했다 뭐 이런 것도. 그게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서 전 언론사가 단독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원류에 속해 있는 기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당사자로서 그러면 이건 이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한덕수 후보자 어떻게 낙마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통과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낙마 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의혹만 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더 추가적인 의혹을 파고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덧붙여서 2008년에 우리가 그런 보도를 막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미디어 포커스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KBS의 권력이 개입하는 그 원인이 됐었잖아요. 당선인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워. 내가 막 집권을 해서 이제 첫 인사를 했는데 기자들이 탈탈 털어서 개망신 당하고 낙마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겠죠. 딱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을 교체된 직후에 언론에 대한 그 개입이 그게 계기였거든요. 그 유영 기자 하고 이런 보도들이 지금은 다행히 모든 언론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부분 개각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정권이 이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각을 하게 되면은 뭐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검증을 좀 많이 해요. 관련 아시겠지만 인사수석이나 뭐 관련된 그 실에서 미리 사전에 스크린하고 또 다시 평판 조회하고 관련된 자료 동의받아가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시기가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의 시기가 물리적으로 부족했어요. 근데 정작 배출하는 후보자들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 많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권 차원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정권이 이제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 검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건강한 작용이고 만약에 저희가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검증했는데 안 나왔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KBS가 원류가 있고 인사청문회를 잘해왔던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관련돼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잘 들여다보고 뭐 좋은 이 보도 정도만 해야죠. 해도 사실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지금 가장 사실 언론사들마다 가장 지금 제일 그 언론사에서 취재 잘한다는 기자들이 이제 지금 다 달라붙어 있는 게 이제 인사검증 팀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뿐이 아니라 뭐 오늘도 MBC, 뭐 SBS 다 지금 뭐 조중동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KBS에서는 유호영 기자가 지금 한덕수 총리를 참 검증하고 있다. 화력이 정호영한테 집중돼 있어갖고 지금 언론사별로 봐야죠. 근데 워낙 그 학력 이런 게 사실은 좀 민감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녀 이야기. 한덕수 후보자는 자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그래요? 네, 자녀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덜했고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자녀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거는 이거 취재하는 기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의혹들이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고 막 공분을 살 만한 사안은 사실 없어. 맞아요. 아유 뭐 저놈들이 그렇지라는 정도야. 정서적인 반응은 사실 좀 약간 드라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은 역할에 따라서 또 검증의 정도와 분량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장관 후보자보다 이제 총리 후보자는 더 무게감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이 안 돼요. 다른 장관,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 국회 무시하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총리 후보자를 그렇게까지 이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거는 그만큼 중책을 맡는 자리이고 관련된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고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이슈화되는 보도는 없었지만 저희도 이제 찬찬히 잘 들여다봐야죠. 그림 얘기는 그래도 좀 섹시하네. 그래도. 아, 그런가요? 네. 그림 좀 섹시하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요 앞으로도 인사검증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죠? 다음 주가 또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예. 그 관련해서 또 뭐 나오면은 또 예. 그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오랜만에 또 나와서 너무 또 반갑고 재밌고 사실 더 좋은 취재해가지고 또 사실 더 이제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정에서 더 좋은 보도 해가지고 또 의미 있는 아이템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방송도 사용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 뭐 대들기는 읽어주세요. 매주 수목 유튜브 이번 주 수목에 올라옵니까? 네.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이거 읽으실래요? 예, 저 유윤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유영 기자한테. 형, 나 녹화 때 얘기한 거 지금 나왔어. 취재됐어. 그러길래 야, 그러면 그거 우리 대일기에서 좀 추가로 좀 다루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뭐 사실 출연 결심하는 것도 또 그 취재한 탐사보도부에서도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무튼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 인사검증 또 윤석열 당선자의 내각 어떻게 구성될지 또 어떤 문제 있는지 대일기에서 계속 취재되는 대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